당신이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뭐라고 부르시나요? 국가기관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씁니다. 또 많이 쓰는 용어들, 예전에는 6.25 사변, 한국전쟁, 6.25 사변, 동란, 요렇게가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미국은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코리안 워입니다. 이걸 번역한 게 한국전쟁이에요. 중국 뭐라 부를까요? 항미,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을 원조했던 전쟁이다.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뭐라 부를까요? 조선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반도 땅이에요. 이 한반도를 부르는 명칭 애매하죠? 북한의 공식 이름이 뭡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렇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에서 이 공간을 부르는 명칭이 다양한데 거의 대부분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북한을 부르는 표현이 기타조선이에요. 북조선. 그 말은 이 공간을 부르는, 이 한반도 땅을 부르는 일본식 명칭은 여전히 조선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라고 하면은 38선 이남, 지금의 휴전선 이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통으로 부르는 명칭은 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6.25 전쟁일까요? 6월 25일에 기습적으로 북한이 남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때는 6.25 전쟁이라고 잘 안 불렀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 6월 25일에 하루만을 가지고 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해서 한국전쟁이라고 객관화해서 부르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대한민국 중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부르는 거는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 그냥 원래 한국은 날짜에 좀 집착해요. 4.19, 5.18 60, 3일. 그런데 생각해보면 3.1운동도 3월 1일에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한국은 날짜를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그냥 6.25도 6.25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최근에는 연구자들도 6.25 전쟁이라고 다들 부릅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 1945년 8월쯤이 되면요. 원래 여기가 지금 다 일본 땅이에요. 8월 15일을 앞두고 한 열흘 정도 전쯤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쟁이 조금 바뀝니다. 흐름이. 왜 바뀌냐? 그때는 소련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선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원래는 미국과 중국과 합쳐서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었다면 8월 무렵이 되면서부터 소련의 아시아 태평양 전선 참전이 논의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때 소련이 밀고 들어오는 걸로 합의를 해요. 미국이 바라봤을 때는 소련은 그런 존재예요. 같이 지금은 주적을 향해 손은 잡지만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지금 무슨 사이야? 약간 이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우린 지금 무슨 사이지? 소련 쟤네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시아 태평양 전선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소련이 생각보다 미친 듯이 셉니다. 땅크를 끌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요. 심지어 배를 타고 넘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거의 전쟁 시작과 동시에 만주는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흔히 관동군이라고 불리던 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일본군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밀려 내려가는 속도가 쟤네 뭐야? 가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죽어요. 그 정도로 빠르게 내려옵니다. 상륙작전까지 하게 되면서 소련군이 너무 빠르게 나와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들이 미국 지금 작전 참모본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림성이 넘어갔습니다. 야, 빠른데? 야, 그러면서 막 서로 커피 마시면서, 야, 만주 지금 넘어가는 거 봤어? 딱 받았는데, 압록강을 넘었다는데요? 압록강을 넘었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서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이제 무너지는 거는 명확해졌고 합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합의를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 합의가 조금 늦어졌잖아요? 한반도 땅은 다 소련이 점령했을 수도 있어요. 합의를 빨리 하자. 대충 끝습니다. 절반 정도인 38선에 나눠서 남쪽은 들어서는 걸로 합의를 하게 되고 일본은 통째로, 그러면서 이렇게 소련과 중공과 북한이 서로 3단 합체를 하면서 미국, 일본, 대만, 한국과 탁 하고 붙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38선 이북에 있었던 북조선이라고 불리는 공간은 빠르게 안정을 찾습니다. 흥미롭죠, 이것도. 왜 그러냐? 당시에 식민지 조선에서 이제 독립된 이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 생산은 농업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지주 소작 관계로 묶여 있는
그 말은 뭐냐? 땅 주인 따로, 거기서 소작받는 소작민들 따로. 농민들은 소작민이야. 그리고 이 지주들은 그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가는 거야.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뜯어갔던 게 일제강점기 시절의 지주와 소작 간의 관계. 그런 북한이 46년부터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여기 써있잖아요, 라는 걸 내걸고 토지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정보 이상, 이 정보라고 하는 건 이때 몇 평이에요? 대지주, 중지주들이 갖고 있었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하고요. 북한에서 농민들이 바라보는 이때 당시에는 북조선 이미지는 어땠겠습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지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 시절에 이거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북쪽으로. 그리고 이거에 피해를 받았었던 지주 혹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월남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이념에 따른 이동들이 있게 되고 북한은 빠르게 사회주의적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켜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48년 무렵이 되면 각각의 지역에서 38선 이남과 이북이 각자가 생각하는 이념에 따른 정리를 완성합니다. 이 38선 이남 같은 경우에도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이념 정리 작업이 있고요. 그 이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남로당 정리 작업이 들어가죠. 원래 그게 당수였었던 바 같은 경우 도망을 가게 되고, 남로당 색출 작업이 또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학살이, 제주 4.3 사건이 그거랑 연결돼 가지고 또 여수 순천에 있었던 군인들이 또 학살을 당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나름 이념들이 정리되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서는 과정에서. 흥미롭게도 북쪽은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조선인민군이 창건일까요?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처음부터 전쟁을 준비했나? 그래서 그 걸 군을 먼저 창건하면서부터 시작을 한 건가? 라는 상상, 추측. 두 번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 결국엔 항일, 투쟁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인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김일성, 동북 항일 연군 출신이죠. 연안파, 중국 연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무장 투쟁 세력입니다. 소련파, 소련에서 무장투쟁을 같이 하던 조직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만든 나라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뿌리를 어디로 둘 거냐? 무장투쟁에서 찾자. 그럼 군이 중요하지 라고 해서 조선인민군이 먼저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선인민군이 먼저 창건됐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아무튼 그렇게 38도선을 기준으로 38도 이남은 유엔의 감시 아래 50총선거가 감행이 되고 대한민국, 이걸 보고 북한은 이미 군은 있었지만 정부는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북자가 빠지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두 나라, 두 정부,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답니다. 그러면 38선 이남에 있었던 대한민국 입장에서 여기 땅은 우리 땅인데 국제적으로 허락받지 않은 이상한 군사 집단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 미국이라는 우리의 적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이상한 괴뢰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땅 싸움입니다. 특히 이 옹진반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투가 엄청나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싸워요. 그 과정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소련과 중국과 지속적으로 조약을 맺기 시작해요. 어떤 조약이냐면 군사 조약. 소련을 통해서는 무기가 들어오고요. 중공을 통해서는 인력이 들어오고. 어떤 인력이냐? 중공과 국민당 서로 싸우는 국공 내전 때 핵심 전력 중 하나가 흥미롭게도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이념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이 조선인들이 국공내전에서 중공을 도왔어요. 국민당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숫자는 중공에서 활약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한 2만 명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공내전에서 중공이 승리를 하고 지금의 중국 땅을 차지하자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줍니다. 중공은 북한을 이미 6.25 전쟁 이전부터 혈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형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왜? 2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국공내전 때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이들이 북한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들이 38선 인근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요게 50년 6월까지 계속적으로 붙어나가고,
그 과정에서 1950년 무렵이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1950년 무렵이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일단 500명은 남겨놔요. 군사 고문단이라는 이름으로. 5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철수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소련군은 이미 진직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북 어쨌든 정부가 수립됐겠다. 미군 입장에서는 남아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많이 시슨 라인이라 그래. 대만 있고 대만이랑 이 한국을 이걸 빼가지고 뭔가 남침을 유도했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한때 돌았는데 요즘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시슨 라인은 빼긴 했지만 나중에 대만이랑 남한 포함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남한이라는 땅을 이 공간을 남한이라고 하는 공간과 대만이라고 하는 공간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냥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어선을 재구축하자라고 하는 논의인 거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었고요.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것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아있을 만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한국이면 바로 옆에 일본이 있으니까 여기에 미군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본 땅은요 미국 땅입니다. 점령지예요. 이 점령지의 사령관, 일본 점령군 사령관 메가더입니다. 메가더는 이때 일본 천황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사진 찍어요. 메가더가 이렇게 키가 더 크잖아요. 내려다보고 있게끔 사진 찍어서 신문에 돌려버립니다.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 정치 같은 거를 했던 사람인데 아무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일본으로 자리를 옮긴 거죠. 하지만 이 주한미군 철수가 가지는 의미가 미군과 한국이 생각했었던 것과 북한과 지금부터는 북한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북한과 소련과 중공이 느끼는 게 달랐다는 게 중요하죠. 이들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한반도의 포기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의 기원과 같은 거죠. 왜 벌어졌는지를 묻는다면 첫째,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소련 입장에서는 하나 꺾어서 생각하는 거죠. 전쟁 나도 미국은 참전 안 할 것 같은데? 왜? 만약 참전해? 우리도 핵이 있는 라는 생각.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공산화됩니다.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북한이 우리를 도와줬네? 그럼 북한이 전쟁이 나면 우리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외교적인 문제. 다음 두 번째, 전쟁이 나면 세계전쟁일 텐데 그러면 미군이 참전할 텐데 우리 땅에서 싸우는 것보단 한반도에서 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니네 전쟁하고 싶니? 우리가 도와준다. 라는 약속. 그렇게 해서 불려지는 이름이 항미 원조라는 거죠. 여러 가지의 어떤 이유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주한미군이 당연히 이 북한과 소련과 중공 입장에서는 전쟁의 적기라고 판단하기 좋게끔 상황이 돌아갔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런 상황들이 다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이거 하나가 있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최고 책임자의 성향입니다. 자, 여러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사람들한테 신망도 얻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일성을 이해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 사람의 그거를 따라가 보자는 거죠. 생각을.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모든 독립운동가는 직업이 있습니다. 무슨 직업이죠?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에요. 김일성도 이제 독립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근데 내 뒤에는 소련을 등에 업고 쟁쟁한 독립운동가들을 하나하나씩 설득해 나가면서 일단 밀어주세요. 설득합니다. 쫙 해서 결국은 자기가 집단 지도 체제 안에서 어쨌든 최고 책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김일성입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지도 못했어요. 두 번째, 북한 안에서도 나의 지위는 흔들려요. 언제 내가 제껴질지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건 전체를 먹고 어떻게? 전쟁을 통해 거기서 내가 승리하면 이 모든 인들을 내 밑으로 통일할 수 있어. 거기에다가 개인적 성향도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역사서가 이 시기를 정의할 때 최초의 독립된 나라의 최고 통치자 김일성. 매력적인데? 그런데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단되어 있는 이 현실, 그 다음에 북쪽 지역에서 또 나머지 그 정치적 라이벌들 싹 정리할 수 있겠는데 전쟁 말고는 답이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스탈린을 찾아가고 도와주세요. 첫 번째 거절. 두 번째는 성공. 조건은 뭐냐? 마오한테 가. 동생한테 가서 마오까지 참전하겠다라고 하면 나도. 근데 마오가 그걸 덥석 물게 되고 결국은 소련이 군사적, 물질적 지원을 해주고 중국이 조건부 직접 참전을 결정합니다. 조건부 직접 참전은 뭐냐? 미군이 참전해서 전쟁의 상황이 급변한다면 우리도 간다. 합의를 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까지 사흘 걸렸고요. 낙동강까지 한 달 반 정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국군은 무기력했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습 남침이에요, 여러분. 기습 남침이고요. 당시 북한은 전차가 주 무기예요. 국군은 전차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차를 부실 수 있는 무기도 아예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기서요, 차 있으신 분들 강변북로에서 자유로 타고요, 그 지금의 휴전선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그냥 쭉 밀고 내려오면 1시간이면은 와요. 근데 이걸 3일 동안 막은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굉장히 잘 막은 거예요. 죽어가면서 사람들. 이거 뭘로 막았냐? 무기 없습니다. 몸으로 막아요. 그리고 북한, 소련이 완전 잘못 판단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 건데, 전쟁 터지자마자 서울에서 무전 바로 쏩니다. 미국으로. 도와주세요. 바로 옵니다. 미국이 고민합니다. 당시 트루먼이. 어떤 고민을 하느냐? 미군이 참전하는 게 좋을 것 같냐? 유엔군이 참전하는 게 좋냐? 회의를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트루먼이 전쟁합시다 한다고 해가지고 미국 국회에서 허락해주지 않아요. 이거 하는데 몇 달이 아마 걸렸을 겁니다. 참전까지. 야,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5년 됐는데 무슨 남의 나라 전쟁에 또 미군이 가. 아이, 가지마. 아마 반대 땅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트루먼이 생각을 하는 게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이 참전하는 걸로 결정만 되면 국제법상 각 나라는 무조건 유엔군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하는 게 빠르게 군을 투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는 소련이 있어요. 그런데 유엔 안보리는 전원 합의체입니다. 소련이 반대하면 유엔군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도 트루먼은 감행해요. 아니나 다를까 소련이 기권합니다. 이걸 두고두고 소련은 후회할 겁니다. 왜 기권했는지는 여전히 학계에서도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소련이 기권을 하는 바람에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이 나고요. 유엔군이 형성이 되고 유엔군이 만들어져 갖고 참전이 결정이 나는 것까지가 일주일이 채 안 돼요. 거의 바로입니다. 거의 바로 돼서 7월 1일이면 이제 법적으로도 유엔군이 6.25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생겼어요. 바로 옵니다. 일본에 있었던 미군이 바로 넘어와요. 첫 번째로 넘어오는 군이 이제 스미스 부대라고, 수원, 오산 이쪽으로 스미스 부대가 오는데, 이때의 미국 사령관 메가더가 유명한 어록을 하나,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한 손을 묶고도 이긴다. 왜냐면 일단 북한군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지금과 같이 정보가 이렇게 발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군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로 합의를 했으니까 소련제 무기나 중공군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참전하기 일주일 전까지 메가더는 호언장담합니다. 중공은 절대 참전하지 않는다고. 한 손을 묶고도 이긴다 그랬기 때문에 스미스 부대는 다 합쳐서 500명밖에 안, 그 정도가 온 거예요. 스미스 부대가 져가지고 흩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메가더한테 연락을 하죠. 북한도 당황합니다. 미군은 절대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미군을 만났잖아요. 야, 잠깐 작전회의, 잠깐 멈춰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제 말을 했겠죠. 붙어봤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계속. 그런데 그렇게 회의하고 했었던 시간들이 하루 이틀인데, 이 시기에는 하루 이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정비할 시간을 한번 번 거죠. 그 가운데서 이 낙동강 전선까지 되는 게 8월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막은 겁니다. 자, 서울에서 대구까지 지금 처음에 3시간이면 가요. 이거를 한 달 동안 막았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한 달 만에 낙동강으로 내려오고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막 이런 얘기하면 진짜 와, 국군이 저 바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잘 막은 겁니다. 9월이 되면 요렇게 여기 일본에서 상륙함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알처럼 군부대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뚫어요? 못 뚫어요. 그런데 북한군은, 김일성은 착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한 달 만에 왔는데 지금 남은 거, 야, 한 줌이야. 이거 못해?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땅에 있는 군들은 일단 핵심 전력을 여기로 다 모아요. 이 낙동강 안으로 완전히 모여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유엔군은 계속 참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개국이 군사를 계속 보내주고 있고 미군이 계속 안 뚫리죠. 그런 상황에서 메가더가 9월 15일로 인천 상륙작전 계획을 하게 되는 건데, 인천으로 상륙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수간만의 차,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가더가 인천을 생각한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서울이랑 가깝습니다.
요거 하나. 두 번째는 아무도 인천으로 가라는 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김일성도 모르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인천으로 올 거라고 하는 건 중공도 알고 있고요. 소련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인천으로 올 것 같은데? 라고 김일성한테 이야기를 하고, 김일성한테 소련이랑 중공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요 9월 무렵이 되면. 그게 뭐냐면, 야, 서울 병력 추가해라. 인천으로 올 것 같은데 서울은 사수해야 된다. 서울 병력 추가해. 근데 김일성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거 추가할 거면 지금 전력 더 낙동강으로 보내서 낙동강 뚫어야 됩니다. 뽕에 취해. 그래서 서울이 병력이 비게 돼요. 9월 15일에 인천으로 들어가고요.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합니다. 그러면 반대죠. 인천에서 서울 빠르게 쏘면 30분입니다. 그런데 며칠 걸렸어요. 보름 가까이 걸려요. 이거는 반대로 북한군도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인천에서 서울 들어가는데 보름 걸린 겁니다.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요. 인천에서 서울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인천으로 상륙했었던 군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낙동강에 묶여 있었던 유엔군이 북진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수원에서 만나서 서울을 같이 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전투를 담당했었던 미 8군 사령관이 누구냐면 워커 중장인데, 이 워커 중장이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장악을 한 다음에 아들도 참전을 하거든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지금 도봉 군부대에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워커를 기리는 호텔이라 그래서 워커힐 호텔인 거예요. 왜냐면 워커힐 호텔이 원래 미군 휴양용 호텔로 만들어지는 호텔이거든요. 워커가 죽을 무렵쯤이 됐을 때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때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중공군이 참전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미군이라고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미군입니다. 압록강, 두만강까지 왔어요. 퍼먹었습니다. 수통으로. 압록강 물을. 이때 메가더가 했었던 이비방정이죠. 늘.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그런데 이런 데가 아니라 뜬금없는 곳에서, 이런 데서 중공군을 봤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중공군은 길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산을 넘어와요. 어떻게 넘어오냐면 중공군은 요때가 이제 10월 무렵이에요. 북한 쪽이랑 저 만주 쪽은요 10월 되면 눈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흰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어요. 눈에 가려지. 그다음에 밤이 되면은 국방색 비슷한 걸로 이렇게 뒤집어 입어요.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은 되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당시 미군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공포입니다. 엄청난 공포예요. 어디서 올지 모르는 대규모 군대가 쭉 이러고 밀고 들어오는데 자꾸 어디서 패배했대요. 어느 군이 졌대. 어느 지역에서는 전멸했대. 근데 그게 중국 애들이 갔대. 이런 상황이에요. 후퇴합니다. 그런데 후퇴를 하게 되는 가장 좀 핵심적인 공간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이 장진호라고 하는 곳에서 후퇴를 해가지고 이 함흥에 있는 흥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중공군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 공포가 좀 느껴지시나요? 중공군은 이미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평양 앞까지 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유엔군. 그래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항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흥남입니다. 제임스 상병이 마이클 상사한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후퇴하는 겁니까? 다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다른 방향으로 전진 중이다 라고 하면서 장진호 전투를 이겨내고 미 해병이 흥남으로 내려왔더니 이 흥남은 아비규환입니다. 10만 명의 군인들,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근데 갈 수 있는 배는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선택했던 게 다 아는 것처럼 흥남 철수작전이 선택했던 건 군수품을 버리고 사람을 태우는 거였었죠. 그래서 안전하게 그 피난민들을 분산 수용하게 되는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게 됐고요.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군이 그럴 의무가 없었는데 민간인을 피난시켜준 작전이었기 때문에 단일 피난 군사작전으로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아무튼 그걸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자, 중공군이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서 1951년 1월 4일이 되면 일사후퇴가 일어나게 되고 서울이 다시 한번 함락됐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유엔군이 다시 정렬을 달아듬고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한 1951년 9월 무렵이 되면 지금의 휴전선 인근의 전선은 고착화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학살들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빠르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향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살을 벌이는 거죠. 니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실제 전향자들도 아니었고요. 쌀을 받기 위해서 그냥.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애가 하나 껴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A씨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A군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A군이 왜 죽었냐? 진짜 아빠 대신해서 쌀 받으러 갔다가 사인했어요. 보도연맹 가입하면은 쌀 준대 라고 해서 그러면 나 배고프니까 쌀 받아 와야지 라고 해서 A군이 쌀을 타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보도연맹으로 몰려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A군의 아버지예요. 이 지역은 얼마 안 가서 북한군에 의해 장악됩니다. 북한군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학살당했던 가족들의 유가족이 있는가? 총이든 뭐 하나를 쥐어주면서 학살당한 아이의 부모인가? 죽창을 전해주면서 완장을 하나 달아줍니다. 자, 이 아버지는 누굴 찾아갈까요? 이 아저씨는 이제 군인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도연맹 사인하게 만들었었던 그 아저씨에 찾아가지 않을까요? 동네 사람이에요. 다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네가 우리 애한테 사인시켰지. 죽입니다. 두 번째 학살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여기에 공무원 기혁씨가 사망합니다. 자, 이 땅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북한군 내려왔을 때 인민이 새끼들 누구야? 여기 기혁씨의 입 다물고 있겠어요? 저 새끼들이에요. 아버지를 학살당합니다. 어머니, 이 동네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이 아버지의 친척들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동네로 가겠죠.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산이 있죠? 지금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첫 번째로 학살당했었던 분들이 살아가시고요. 이 동네에 두 번째로 학살당했었던 분들이 살아갑니다. 왼수죠? 시골 동네 가시잖아요? 저 동네 사람 A 동네가 B 동네 끊임없이 욕해요. 그런 동네들 아직도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싫어하냐? 기원을 찾아서 올라가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렇게 마을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전쟁은 엄청난 상흔을 남겼죠. 인적 피해로만 보더라도 국군만 100만 명 가까이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됐고요. 북한군도 비슷한 숫자로, 남북 그리고 군뿐만 아니라 민간인 유엔군까지 다 합치면요 5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520여 명이 아니라요 520여 만 명. 만 명. 단일 전쟁 규모로는 아마 썼던 폭탄 숫자나 인적 피해의 숫자나 압도적으로 높았던 전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60% 가까이가 무너져 내리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양은 90% 이상이 불타 없어집니다. 지금의 평양은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부서지고 난 다음에 재건된 평양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전쟁을 승리하지도 못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을 중심으로 1인 지배 체제가 구축이 되게 됩니다. 전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전후 재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원래 북한의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던 여러 독립운동가 출신의 북한 정치인들이 숙청당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8월 전원회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김일성 독자 1인 지배 체제가 구축이 되게 되고요. 점점 고립되어 가는, 이 동아시아 안에서도 중국과 소련 그 밖에 머물면서 고립되어 가는 걸 선택하면서 1인 지배 체제를 더욱더 확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맞서서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은 독재국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군사독재, 그리고 이 군사독재는 또 반공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게 되면서 꽤 긴 시간 동안 반민주적인 나라, 반공을 위시로 한 반민주적인 국가로 오랜 동안 머물러야 했었던 역사도 결국은 6.25 전쟁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벌어졌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됐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 속에서 전쟁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휴전은 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전쟁 이후로 북한과 한국은 또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폭할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